만에 시장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어제는 정말 뉴욕 증시가 강한 상승세였는데 밤사이에 뉴욕 증시 또 강한 하락세로 마무리가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애플, 아마존, 인텔의 실적도 훨씬 더 잘 나와서 시장을 다시 한번 상승 분위기로 끌어줬으면 했는데 그것도 조금 쉽지 않아 보이죠. 네, 시장의 눈높이가 너무 올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어닝 미스테이크에도 아주 큰 폭으로 가격 하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가장 바빴던 올 여름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은데 금요일장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간밤 뉴욕 증시 상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시그널들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뉴욕 증시 목요일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 지수가 1.21% 내렸고요. 나스닥과 S&P 500 지수도 각각 2.3%, 1.37% 하락했습니다. 이날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모두 다 24만 9천 건으로 2023년 8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또 46.8%로 예상치를 하회하는 등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라는 시그널을 아주 분명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러면서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시켰죠. 그래서 사실 대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뿐만이 아니라 중소형주 중심의 주가 지수인 러셀 2000도 3% 이상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았다.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시장을 매우 크게 자극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좀 시장 움직임 먼저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자들 경기 침체라고 하면 안전자산을 찾기 마련이죠. 안전자산을 찾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바로 금이 될 텐데요. 금값도 오름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차트는 조금 잘못 들어간 것 같고요. 또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모두 다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올해 2월 이후 처음으로 4%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렇게 되면 무슨 뜻이냐? 국채 가격은 올랐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미국의 채권, 국채는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히죠. 이렇듯 지금 시장에서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을 찾고 있는 그런 모습들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자산을 찾는 대신 또 매도에 나선 것들도 있습니다.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자산들을 매도를 했는데요. 불이 대표적인 메탈이 되겠습니다. 2.55% 하락을 했고요. 은 또한 우리가 금과 같이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산업용이 굉장히 비중이 큽니다. 50% 이상이 이 은에서 산업용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지만 원유, 경기 침체가 된다면 많이 소비가 되진 않겠죠. 이에 따라서 하락하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역시나 1% 넘게 내리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주식도 당연히 위험 자산에 속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이 경기 침체 우려가 휩쓸면서 빨간불, 강한 하락세를 나타낸 종목들 굉장히 많이 포착이 됐습니다. 히트맵 한번 같이 보시죠. 일단 M7 중심으로 보면 메타밖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서 1.7% 가까이 내렸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하방 압력은 그래도 조금은 잠잠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0.3% 하락률로 거래 마쳤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다시금 7%에 가까운 6%가 넘는 급락세가 나타났습니다. 반도체도 경기를 매우 강하게 타지는 않지만 그래도 타기는 타겠죠. 전체적으로 반도체주의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들이었는데요.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브로드컴, AMD 모두 다 8%대, 퀄컴은 9%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살펴보시면 알파벳도 0.4% 하락으로 그나마 좀 선방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존 실적 발표 장 마감 후에 했죠. 1.56% 정규 거래에서는 내렸습니다. 테슬라 6% 넘게 하락을 하는 분위기였죠. 그리고 제가 하얀색으로 박스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런 하락장 속에서도 그래도 살아남는 종목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메타가 되겠습니다. 전날 장 마감 이후에 호실적 공개하면서 이렇게 하락장 속에서도 4%대의 상승률을 기록을 했고요. 섹터별로 한번 보실까요? 지금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래도 커져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부동산 섹터가 불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헬스케어 섹터 방어적인 성격 동시에 갖고 있죠. 초록불이 꽤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유틸리티도 방어적인 성격이 강하죠. 경기 침체에 좀 주목할 만한 섹터가 되겠고요. 방어적 성격의 소비재 관련 기업들이 모여 있는 곳에도 대체로 초록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실적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의 2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는데 매출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요. 주당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좋게 나왔습니다. 아이폰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왔고요. 제가 이전 사인 시간에 애플을 이제 더 이상 하드웨어가 아닌 서비스 기업으로 봐야 될 것 같다라면서 서비스 매출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서비스 매출 중요하게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총 마진율도 46.1%가 예상이 됐는데 46.3%를 기록을 했죠. 세부적인 섹터에서 사실 맥 매출 같은 경우에는 조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호실적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시간을 거래해서 어떤 움직임 보이고 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일단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하고서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상승분 반납하면서 현재는 0.11%가량의 하락세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존과 인텔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아마존 대형 유통업체죠. 역시나 매출 큽니다. 하지만 매출이 크기는 하지만 예상치보다 낮게 나오면서 실망감이 드러났습니다. 그래도 주당 순이익 예상보다 높게 나왔고요. 아마존 웹 서비스가 지금 아마존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죠. 역시나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광고 매출이 그런데 좀 아쉬웠네요. 이렇게 전체적인 매출 그리고 특히 광고 부분에서의 아쉬움이 시간외 거래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마존의 시간외 거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외 거래에서 지금 5%에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높아진 눈높이에 충족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다면 시장 바로바로 반응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최근 반도체주의 변동성 굉장히 큰데요. 반도체주 하락한 가운데 인텔의 2분기 실적 좀 실망스럽게 나왔습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클라이언트 컴퓨팅 그룹이 PC 관련된 칩들을 제작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치에 조금 못 미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AI가 여전히 주요 키워드로 시장의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부분 또한 예상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나타났죠. 그리고 좀 안 좋은 소식 두 가지 동시에 드러났습니다. 비용 축소 일환으로 인력 15% 감축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 부분 비용 절감 측면에서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할 수도 있겠지만 힘들다라는 측면에 좀 무게를 치우치게 된다면 부정적인 소식으로도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 가장 실망할 만한 소식인데요. 올해 4분기 배당금이 없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소식에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 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17% 이상의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듯 지금 높아진 눈높이에 따라서 시장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날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발표했던 기업들 어떻게 정규 거래에서 움직였는지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다 전날 장 마감 후에 지금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정규 거래에서 처음으로 실적이 제대로 반영됐을 텐데요. 메타 살펴보셨지만 상승 마감했고요. 퀄컴 향후 정책에 따른 영향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9% 이상의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암홀딩스 정규 거래에서 15% 이상 빠졌는데요. 3분기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나오면서 실망 매물이 굉장히 많이 나왔다라고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목요일장 실적 계속해서 발표가 됐었는데 이날 또 주목해볼 만한 특징주 한번 보시죠. 쉐이크쉑 16.88%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 예상치를 상회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에 지금 수급이 이렇게 호실적을 발표되는 기업들로 쏠리고 있다라는 점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모비라이 글로벌은 자율주행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업체죠. 2분기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만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하면서 주가는 22%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기업 모더나가 되겠는데요. 21%대 하락세를 보였죠. 연간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한 여파가 굉장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 이유로는 유럽 매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미국 내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는 이유를 설명을 했습니다. 계속되는 어닝 시즌 전체적인 분위기로 보면 지금 실적이 예상치보다 좋게 나오는 그 비율이 나쁘지는 않지만 워낙 빅테크, 대형주 중심으로는 눈높이가 높았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이 자주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그널들 계속해서 포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밤 있었던 주요 외신 헤드라인 함께 확인해보는 머스노 5 시간입니다. 오늘 또다시 뉴욕 증시가 급격한 가격 하락을 보였습니다. 가장 중요하게 작용됐던 부분이 바로 오늘 확인했던 경제 지표가 될 것 같은데요. 경제 지표 어떤 부분에 투자자들이 주목을 했길래 이렇게 지수가 흔들렸을지 내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크게 두 가지 지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 미국 공급관리협회에서 집계하는 7월의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46.8으로 확인이 됐는데 시장 예상치를 밑도는 수치가 발표가 됐고요. 보통 이 PMI라고 불리는 구매자 관리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업황의 위축과 확장을 가늠합니다. 근데 50 아래로 나왔다라는 것은 지금 업황 자체가 위축되고 있는 국면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제조업 PMI는 넉 달 연속으로 위축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월까지 51.6을 기록하면서 확장세를 유지했던 S&P 글로벌의 제조업 같은 경우도 이 49.6으로 위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제조업의 위축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P 글로벌 마켓의 인텔리전스 수석 경제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제조업이 4월 이후 처음으로 신규 주문이 줄어들면서 생산이 거의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구매 활동은 둔화되고 있고 매출도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채용까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는데 실제 이러한 채용 둔화의 시그널도 간밤에 나왔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4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해서도 1만 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요. 2023년 8월 첫째 주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했고 또 시장의 전망치도 뛰어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주 이상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전주보다 늘어나면서 2021년 이후 최대치까지 올라온 상황인데요.
이런 지표들 사실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은 키워줄 수 있겠습니다만 경기 위축과 관련된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금리 인하에 대한 긍정적인 사이드보다는 미국 경제가 침체하고 있다는 부분에 오늘 투자자들이 집중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 또 고용 지표도 고용 보고서 발표되는 만큼 추가적인 고용 상황도 함께 체크해 보시죠. 이어서 다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수, 경제 지표 모두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을 해칭할 수 있는 금은 되려 폭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오늘은 소폭 하락이 진행이 됐지만 지금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현재 중국에서 번지고 있는 이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금값 같은 경우는 2주일 내 최고치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어제자 기준으로 급격한 가격 상승을 나타냈던 금값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12월 인도분 금 선물이 2,500달러 선 부근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말씀드렸던 대로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면전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급격히 커진댔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이란 대통령 취임식 참석차 방문했던 테헤란의 한 호텔에서 폭발물 공격을 받고 숨지면서 중동 정세가 현재 요동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과 하마스는 공격의 배후로 이스라엘을 지목하고 보복까지 선언한 상태인데요. 아직까지 상황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금값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관련해서 투자은행의 UBS 분석가들은 원유 공급에 차질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라고 전했고 금이 보다 보수적인 자산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또 여기에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게를 더한 가운데 미국 경기 침체 우려도 금값의 상승을 부추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아시아 중앙은행의 금 매수와 실물 수요가 아직까지는 제한적인 상태다라고 하면서 적정 시점이 되면 금 시장은 더욱더 활기를 띨 것으로 전문가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미 급격한 상승을 보여왔지만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수요가 확인될 수 있다는 부분, 긍정적인 부분으로 시각을 열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유럽에서는 세계 최초로 AI 규제법 발효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준비했던 AI 규제법인데요. 2년 후부터 전면 시행될 것으로 유럽 측은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EU 행정부인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AI법은 인간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포함해서 유럽에서 개발하거나 사용되는 AI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설계했다라고 취지 설명을 했고요. 이 법에 따르면 특정 제품이나 분야에서 AI 기술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정도에 따라서 크게 4단계로 나눠서 차등 규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의료나 교육, 선거, 또 핵심 인프라 등에 사용되는 AI 기술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해서 사람이 AI 사용을 반드시 감독해야 하고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활용은 원천 금지로 확인됐습니다. 가령 AI 활용을 개인의 특성이나 행동 데이터로 개별 점수로 매기는 사회적 점수 평가나 CCTV에서 얼굴 이미지를 무작위로 수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은 완전히 금지가 된 상황이고요. 챗 GPT를 비롯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AI 합습 과정에 사용된 콘텐츠를 명시해야 된다 하는 투명성 의무도 부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규정은 6개월 뒤부터 그리고 범용 AI에 대한 의무 규정은 12개월 뒤부터 본격적인 전면 시행은 2년 뒤부터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전 세계 최초로 먼저 유럽 측에서 규제 칼날을 빼앗은 만큼 다른 국가들도 벤치마킹해서 이 AI와 관련된 추가적인 규제안들을 더 강력하게 내놓을 수 있다라는 입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AI 생태계 안에서 나름 가장 큰 강자로 불리고 있는 오픈 AI 그리고 그의 파트너사인 MS의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가 공개한 연례 보고서 경쟁자 리스트에 오픈 AI가 처음으로 이름이 포함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리스트에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AI 서비스와 검색 그리고 뉴스 광고 분야의 경쟁자로 지목했는데요. 지난 수년 동안 마이크로소프트는 구글이나 애플, 아마존이나 메타와 같은 다른 빅테크 기업을 경쟁자로 적시해왔는데 이번에 오픈 AI를 처음으로 추가하면서 시장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는 2019년부터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맺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오픈 AI에 마이크로소프트는 130억 달러를 투자한 최대 투자자로서 오픈 AI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번 경쟁자 명단 추가는 오픈 AI가 최근 자체 검색 엔진을 출시한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얼마 전 오픈 AI가 서치 GPT라는 자체 검색 엔진 출시를 했었죠. 전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구글뿐만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다라는 시장의 평가가 있으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를 잠정적인 경쟁자로 올린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두 회사의 관계 크게 변한 것이 없다라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경쟁자 리스트에 올리긴 했지만 앞으로도 좋은 파트너십을 유지해 가겠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암호화폐 시장 이슈까지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암호화폐 시장 안에서 가장 큰 이슈, 이 테라와 루나 사태 주범이었던 권도영 전 테라폼레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이 된다고 합니다. 몬테네그로로 도망을 갔다가 현재 경찰에 붙잡혀서 수감 상태였는데 한국과 미국이 모두 본인 나라들로 송환을 해달라라고 요청을 했고요. 몬테네그로 법원은 결론적으로 한국으로 범죄인을 이송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국보다도 미국 쪽의 형량이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권도영 전 대표 본인도 한국으로 가기를 원했다라고 하는데요. 일단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돌아온다라는 소식, 또 암호화폐 생태계에는 어떠한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머스노우 5 시간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니터크 신일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발표, 피트, 코노코필립스, 인텔 실적 발표입니다. ISM부터 실적 발표까지 빡빡한데요. ISM 제조업 지수 빨간색입니다.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표하는 제조업 지수들이 있잖아요. 뉴욕이라든가 필라델피아라든가 이런 데서 발표하는 게 있고, 이제 전국 단위에서 하는 것들이 ISM에서 발표하는 거랑 S&P에서 발표하는 게 있죠. ISM은 빨간색이고 S&P에서 하는 거는 주황색인데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 같은 날 발표를 하기 때문에 좀 다른 날 발표를 하지 왜 같은 날 발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둘이 경쟁하나요? ISM이 더 빨간색이니까 시장에서 더 중시를 하고 있죠. 자, 46.8 이거는 50 기준이니까 그 연방준비은행에서 지역별로 발표하는 거는 기준이 0이었죠. 근데 이 ISM이나 S&P에서 발표하는 건 50이 기준이어서 보통 50을 0으로 지금 생각하게끔 표시가 돼 있죠. 여기도 50 밑에는 이렇게 역방향으로 막대가 있고 50 이상은 위에 정방향으로 막대 그래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0, 같이 되어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죠. 그러니까 그걸 말하는 거죠. 50 밑은 약간 마이너스 같은 느낌이죠. 50 이상은 플러스 같은 개념이고, 그렇죠? 50 이하면 경기를 안 좋게 보는 약간 마이너스적인 심리가 있다는 것이고, 위에는 플러스적인 성질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50이 기준이든 0이 기준이든 어쨌든 그 기준선 밑은 마이너스 같은 성향을 가진 거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상치든 실제치든 다 50 밑이니까 시장에서 예상하는 거든 실제치든
전부 다 경기를 안 좋게 보는 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경기를 안 좋게 보는데 얼마나 안 좋게 보느냐가 이제 컨센서스 대비 상회냐 하회냐 거기서 갈리는 거겠죠. 지금 48.8 예상 나왔는데 더 안 좋게 나왔죠. 46.8. 지금은 뭐 9월달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인 상황에서 뭐 유달리 막 경기가 좋게 나오는 것들이 많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생각이 바뀔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렇죠? 계속 그냥 나쁘게 나오고 있죠. 지금 여기 플러스로, 그러니까 플러스로라고 얘기하는 것도 맞잖아요. 50 이상이 결국 플러스니까요. 플러스의 개념이니까. 지금 50 이상으로 가려면은 아직도 더 전환이 돼야겠죠. 이런 지금 전환이 되려면은 한 몇 달 걸리지 않을까요,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완전 전환이 돼가지고 이 위에 이런 식으로 지금 65 막 이랬거든요. 2021년도에.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때 여기 이 예상치가 예상치가 거의 30 몇이었네요, 여기. 예상치. 이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50 이하로 이만큼 나왔어도 예상치 완전 대폭 상한 거였어요, 이게. 어쨌든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람의 심리가 좋았었죠. 어쨌든 이때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거의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막 65, 60대였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2022년 넘어서니까 사람들이 자신감이 없어져서 지금 별로 좋지가 않아요. 그렇죠? 좋지가 않은 상태고 어쨌든 좋지 않게 나왔다. ISM은 이렇고 그다음에 그 S&P도 거의 그냥 추세는 똑같습니다. 그림이 유사해요. S&P를 보면은 커다란 그림은 줄기는 유사합니다. 자, 이 다음에 S&P가 준비되어 있겠죠. 예, 이게 파이널 매니큐처링 PMI가 S&P 거죠. 자, 이거 그냥 거의 요 모습은 똑같죠. 이 모습은 똑같은 중간에 살짝 바뀔 뿐이죠. 이거는 예상치 상회가 나왔네요, 또. 그렇죠? 이건 예상치 상회예요. 그리고 49.5였는데 49.6이 나왔네요. 자, 이거는 지금 조금 다른 게 S&P는 지금 50 이상이 넘어섰죠. 꽤 한 5번 넘어섰습니다. 전에 5번 정도 넘어섰고 이번에도 거의 50에 근접하는 흐름. S&P가 약간 더 잘 나와요. 그렇죠? 수치가 높게 나와요. S&P께 수치가 높게 나와. 맞죠? 근데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아요. S&P께 수치가 조금 높게 나온다. 그 차이밖에 없어요. 그리고 중요도가 저거는 주황색이다. 그러니까 ISM을 더 중시하고 그리고 이 전체적인 흐름은 똑같고 이 ISM보다 S&P는 좀 더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 정도네요. 근데 어쨌든 둘 다 50 이하니까 지금 뭐 안 좋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우리 안 좋아요. 네. 제조업에 종사하는 구매 관리자들의 지금 앞으로의 지금 현재 이제 구매를 담당하니까 구매를 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인데 별로 안 좋습니다. 구매를 꺼리게 되네요. 파월 의장님 이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매주 나오죠. 자, 이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상치 또 상회네요. 23만 6천 건인데 24만 9천 건 나왔습니다. 그리고 전주에는 23만 5천 건. 전주도 뛰어넘었고 이번 주 예상치도 뛰어넘었고 실업자가 많았네요. 그렇죠? 실업자가 많았고 2024년도 들어서 계속 증가하는 추세네요. 그렇죠? 계속 증가하는 추세. 2023년도 초부터 쭉 늘었다가 2024년도로 가면서 줄었다가 다시 2024년도부터 쭉 늘고 있네요. 그래서 지금 수준이 2023년도 2022년도 말 그 초반으로 지금 가고 있네요. 실업 숫자가 꽤 많이 늘었네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막대 그래프를 선으로 점을 연결한다고 하면 우상향을 하고 있네요. 실업자가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실업수당 청구 코스가 더 나와버리면은 2024년도 중반 이때까지도 지금 갈 수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그렇죠? 금리 인하를 한번 할 수 없을 상황으로 이러는 거지 이게. 그렇죠? 그래서 더 가가지고 막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너무 폭발해버리면은 또 때 놓쳤다 이러기 때문에 9월달에 한 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 갑자기 이거 치솟아가지고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서 실업자가 양산이 돼버린다. 쏟아져 버리면 이제 다 저기로 갈 거 아닙니까? 전부 다 책임의 화살이 다 파월로 갈 거 아닙니까? 적절한 시점에 금리 인하 안 해가지고 실업자 양산했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저기 의장도 그만두기 전에 자기가 똥 맞는 거 싫어할 거 아니에요. 모든 거를 지고
당연히 은퇴할 때, 퇴임할 때 자기가 모든 공을 갖고 가는 게 좋지. 전부 악화된 지표 속에 떠나면 전부 자기 책임이 되는 거거든요. 후임자가 와가지고 전임자가 망쳐놓고 가서 나 힘들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경제 지표가 계속 안 좋게 나오면은 적절한 시점에 써가지고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9월 달은 금리나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지금 이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업들의 실적은 어떠냐? 기업들의 실적. 지금 반도체주가 지금 급락하고 있나요? 인텔이 별로 안 좋아서? 뭐 인텔 말고는 다른 것들은 좋았죠. 자, 실적을 보겠습니다. 자, 코노코필립스. 이번 주에 그 초반에 봤지만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그 예전에 그 사자들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매그니피센스 7이 있었고 그 전에 팡주가 있었지만 그럼 그 전에는 미국 증시가 오르지 않고 있었느냐? 미국 증시는 끊임없이 오르고 있었죠. 워렌 버핏이 채권 금리가 높아도 버크셔 해서웨이가 채권 비중을 계속 줄이면서 주식 비중을 늘렸던 이유. 채권이 미국 채권이 그렇게 안정적인 그렇죠. 미국 채권, 달러, 금 이렇게 안정적인 자산인데 금리가 올라서 채권 금리도 많이 줘. 이자도 많이 주는데 왜 그 안 하느냐?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는 미국 주식이 미국 채권보다도 이자를 그렇게 많이 쳐주는 미국 채권보다도 안정적이고 수익이 많이 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투자를 오랫동안 한 거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주인공들은 계속 있었고 애플이 다우존스에 편입되기 이전에 IT 종목은 거의 아예 없었죠. 암젠이나 애플이 들어오기 이전에 바이오라던가 그 지금 IT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다우존스의 그 성향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시가총액이 크고 유명해진다고 하더라도 안 들여보냈단 말이에요. 그때는 계속 엑슨모빌이나 보잉 같은 이런 전통적인 회사들이 강세였죠. 그러다가 이제 신시대가 들어오면서 트렌디한 것들이 들어오고 인공지능이 들어오고 막 엔비디아가 이제 뭐 그 다우존스 편입 얘기 나오고 뭐 이런 시점까지 왔는데 그 이전에는 왕이 없었느냐 이거죠. 왕이 계속 있었죠. 왕의 얼굴만 바뀌었지. 왕의 얼굴만 바뀌었지 미국이 대왕 제국이었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이다. 그렇죠? 계속 얘기 드렸잖아요. 뉴 마스크. 새로운 얼굴인데 계속해서 하는 일은 똑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코노코필립스나 그 전에 엑스모빌, 쉐브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사자로 군림했던 그 종목들이고 지금도 뭐 사자가 죽진 않았죠. 구석에서 굉장히 예전에 그 영광을 되살리려고 으르렁 소리를 조금 감추면서 있을 뿐이지. 발톱을 감추고. 그렇죠? 다시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IT가 주저앉으면은. 자, 코노코필립스 실적을 보겠습니다. 플러스 10% 증가했네요. 매출 앤 다른 수익. 이거는 보통 레비뉴만 나오는데 이거는 앤 아덜 인컴까지 나와 있는 거 보니 아덜 인컴이 또 중요한 부분인가 보죠. 레비뉴 앤 아덜 인컴으로 나와 있어요. 플러스 10%에서 14.14 빌리언 달러가 나왔습니다. 순이익은 4% 증가해서 2.33 빌리언 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1.98 달러, 8% 증가했습니다. 다 좋네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한 주당 순이익도 똑같이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일회성 비용은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매출액과 기타 수익, 거기다가 순수익, 주당 순이익 모두 다 4%대에서 10%대 증가. 2023년도 2분기 대비한 2023년도 2분기 실적이죠. 실적이 상당히 강력히 양호했습니다. 자, 여기 알래스카의 360 밀리언, 여기 세그멘트 어닝스 혹은 로스인데 다 일단 어닝스가 나왔고 지금 알래스카가 하나 있고 여기 로어스 48이 있는데 48이 지역 주수입니다. 미국에. 여기 알래스카를 제외하고 48개 북미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캐나다고 지금 보면은 결국에는 이거 세 개를 합치면은 굉장히 크죠. 48 덩어리가 일단 1.26 빌리언 달러고요. 나머지는 다 밀리언이잖아요. 지금 역시 북미 위주로 장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석유를 캐는 회사입니다.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 이런 것들이 석유를 시추해서 있는 곳을 탐사해가지고 석유를 캐낸 다음에 팔고 트레이딩하고 이런 것들입니다. 유럽이라든가 노스아프리카, 북아프리카 이런 데 251밀리언, 아시아에도 444밀리언 있고요. 다른 국가에는 3밀리언으로 굉장히 적은 부분입니다. 어쨌든 북미 지역 위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알래스카 우리가 딱 생각해 보면은 뭔가 천혜의 자원이 있을 것 같고 깨끗한 동네잖아요. 그렇죠? 동네라고 하면 그렇죠. 깨끗한 지역이잖아요. 근데 여기 알래스카 지역을 왜 이렇게 따로 분류를 했을까? 지금 이 알래스카 지역이 이거 옛날에 사실 러시아 땅이었죠. 근데 여기가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여기가 굉장히 깨끗한 곳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충돌하는 게 있는 겁니다.
깨끗한 거를 파괴하면 인간에게 필요한 자원을 많이 캘 수 있는데 그렇다고 무작정 환경을 망가뜨리고자 하니까 환경론자들이라던가 아니면 혹시 앞으로 뭐 ESG형이나 이런 거에 또 가치에 위배되니까 정유회사로서의 취해야 되는 이익과 그런 어떤 환경적인 가치가 충돌하는 곳이죠.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민주당과 공화당의 싸움, 대선 후보의 싸움, 대통령끼리 싸움, 여기가 항상 벌어지는 곳이에요. 정유회사 이득, 정유회사의 반대편에 쓴 자의 이득, 그게 충돌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엑슨모빌, 쉐브론, 코노코필스 다 알래스카에서 여기 석유를 시추하고 싶어 하는데 여기를 처음에 좀 허가를 해주고 기후협약도 탈퇴하고 이랬던 사람이 트럼프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를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사람이 해리스입니다. 해리스는 북극곰, 펭귄 이런 걸 좋아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 지역이 걸려있는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역이다, 이번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MBOED라고 나오는데 이건 뭐 다른 데서 나오지 않은 단위들이죠. 다른 뭐 음식료 업종이나 제약 업종이나 IT 업종에서는 이런 단위를 본 적이 없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쓰이는 단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MBOED는 석유 환상량이라고 결국 이 업체들이 중요한 지표가 이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금융주 봤을 때는 골드만삭스니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골드만삭스는 투자회사지만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런 것들은 뭐 나왔나요? 순이자 마진이나 이런 것들만 나왔잖아요. 대출과 이자와의 즉 빌려주는 이자랑 내 받는 이자랑 차이랑 그 차이들 예대 마진이나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이거는 석유 환상량입니다. 그러니까 저런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게 무슨 활동을 하느냐. 새로운 곳에서 자원을 파내서 특히 석유를 파내 가지고 얼마나 그 석유 환상량이 지금 되어서 돈이 되느냐 그거예요. 그 석유 환산량이 지금 늘어나고 있죠. 여기 보니까 크루드 오일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크루드 오일하고 내추럴 가스, 비투멘, 그리고 NGL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2023년 2분기가 작년 대비해서 계속 쭉쭉쭉 늘어나고 있죠. 어쨌든 지금 석유 환상량이 굉장히 많이 쌓이고 있다. 저 지역에서 성공적으로 시추 탐사 활동이 벌어져 가지고 이 석유 환상량이 많이 쌓이고 매출액 순이익, 주당 순이익이 다 좋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143.69가 지금 에버리지 평균인데요. 30%가량 올라야지 도달됩니다. 에버리지가 굉장히 상당히 높게 잡혀 있죠. 자, 코노코필립스 과연 스트롱바이일까요? 스트롱바이면 4자입니다. 자, 스트롱바이네요. 14바이의 투홀드. 그러니까 지금 다들 인공지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셋빙 같고 셋 지폐 같잖아요. 이런 엑스모빌, 쉐브론, 코노코필립스는 약간 구겨진 2달러짜리 지폐 같죠, 미국 지폐. 근데 구겨진 지폐든 빳빳한 지폐든 통용되는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죠? 단지 구겨져 있을 뿐이다. 지금 스트롱 바이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입니다. 일봉 차트는 지금 이 보라색은 고점과 고점을 연결해 놓은 고점 추세선이고요. 일봉이니까 다 일선이겠죠. 진한 게 조금 진한 색이 저 50선이고 조금 연한 색이 이게 사실 초록색인데 초록색 비슷한 연두색일 거예요. 근데 이게 그 화면에 정확히 나오지 않을 텐데 약간 연하게 보이면은 200입니다. 왜냐하면 50선을 더 진하게 그려놨으니까요. 보통 단기 이동 평균선 더 진한 색으로 하거든요. 아니면 굵기를 굵게 한다던가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51선이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고요. 201선도 이렇게 있다. 지금 사실 일봉에서는 굉장히 좋지가 않죠. 501선과 201선 머리 위에 있고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고점 추세선도 위에 있고요. 온갖 저항선이나 저항선은 다 위에 머리 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 밑에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놨는데 왜냐하면 이동평균선이라고 중요하게 해놓은 50과 200을 다 깨버렸으니까 밑에 지지선이라고 할 것은 이제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 보면 그 선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저점 하나랑 여기 저점 하나를 연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결해서 쭉 그으면 여기 선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도 살짝 깨트렸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지지선 찾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일봉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 주봉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주봉월봉에서 중요한 지지선이 있다면 일봉에서 저러한 움직임은 사실 짧은 움직임으로 끝날 수가 있거든요. 자, 50선 봅시다. 여기도 50주선에서 지지가 됐죠. 주봉으로 보는 거는 대부분 지금 2022년부터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지금 여기도 지금 불리하죠. 50주선이 깨졌잖아요. 여기 부근에서 50주선이 깨졌던 적이 있었는데 50주선으로 바로 올라왔어요. 몇 달 안 됐어요, 이 기간이. 근데 이 몇 달 안 되는 기간에도 보면 한 번 깨니까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걸 확실히 보였는데 50주선 위에서는 지지받았던 게 확실히 보였죠. 50주선 밑으로 가니까 저항받는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50주선 위냐 아래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중기 추세가. 지금은 50주선을 깼기 때문에 중기 추세에서 상당히 불리해요. 지금 상황이. 그렇죠? 위에서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일봉에서 그 저점 추세선을 그어놓은 것도 여기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긋는다면 이런 저점과 저점 연결한 추세선이 있을 텐데 그 추세선도 살짝 깨고 내려간 상황이에요. 지금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자, 월봉은 이런 상황이네요. 자, 이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여기 2020년도 3월 달에 코로나 터지고 나서 완전히 밑으로 꺾여서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 급격하게 올라갔거든요. 자, 이렇게 보면 또 다르죠. 이렇게 보면 또 달라요. 일봉과 주봉에서 상당히 힘든 구간이었는데 월봉으로 길게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완전 판단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월봉으로 보면 어떤 모습이냐면은 이게 지금 50개월선이잖아요. 50개월선을 타고 올라간 다음에 지금 이 모습이 보시면 진폭이 굉장히 크다가 좁아들고 있죠. 진폭이 좁아들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의 어떤 요 마디로 본다면 이런 삼각 깃발형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흐름이 중요한 거죠. 그 전에 흐름이 급등을 했잖아요. 급등한 다음에 저기 위에 높은 곳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자면 나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봉 주봉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구간에 처해 있는 것 같은데 월봉에서는 상당히 강력하게, 월봉이니까 이게 한 달의 움직임입니다. 한 달의 움직임인데 정말로 강력하게 치솟은 다음에 위에서 이격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여기서 50개월선을 뚫은 다음에 강력히 올라가다 보니 50개월선은 상당히 긴 이동평균선이라 따라오르는데 이 정도 속도입니다. 느리죠. 이제 따라오고 있어요. 여기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겠죠. 50개월 이동평균선이. 왜냐하면 계속해서 상승했으니까 50개월의 이동평균도 올라가게 되겠죠. 이런 속도로 올라간다면 곧 봉과 이동평균선이 만나는 구간이 나타나게 되겠죠. 조만간.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월봉으로 보면은. 장기 추세로 보면 상당히 좋아요. 급등한 다음에 횡보를 했으니까. 일봉, 주봉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월봉에서 나타난다면 안 좋은 거죠. 그게. 여기서 급등했는데 아까 일봉이나 주봉처럼 월봉이 이렇게 꺾여 내려가서 꺾였으면은 안 좋은 거예요. 왜냐면 강력한 힘이 올라가는 힘이 있다가 내려가는 힘이 그만큼 반대급부로 와버리면 약한 거예요. 근데 이거 각도가 다르잖아요. 올라갈 때 각도는 이 각도고요. 지금 조정할 때 각도는 이 각도예요. 각도가 완만하죠. 각도로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급한 각도로 올라가다 보니 센 거고요. 약한 각도로 조정하다 보니 조정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의 뭉태기로 본다면 지금 거의 몇 년입니까? 2022년부터. 2년 동안 지금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 갈림길이 위로 펼쳐진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2021년에서 2022년의 상승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에 해리스랑 트럼프 얘기를 잠깐 했는데 알래스카 지역, 저기 중요합니다. 해리스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석유 회사들이 마음대로 시출하고 환경을 망가뜨리는 것을 보지 못하고요. 트럼프는 저걸 굉장히 완화해 줬어요. 석유 기업들 해라. 너네 쇠락한 지역에 뭐 지금 일거리도 없는데 저 일거리도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니까 마음대로 뽑아내라. 석유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런 게 해당될 수가 있겠습니까? 있겠습니다. 한 줄 매도평. 코노코필립스. 너도 해리스. vs 트럼프?
목요일 시장이 왜 연준은 금리 인하를 안 했나라면서 울분을 토하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과연 연준은 동결을 실수를 한 걸까요? 연준의 실수였을지 한번 경제 지표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발표된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가 있는데요. 먼저 실업보험 청구 건수입니다. 신규 그리고 계속으로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신규 청구 건수가 지난주 24만 9천 건으로 전주 대비 14,000건 증가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영향을 좀 배제하기 위해서 4주 평균의 추이도 살펴봤는데요. 4주 평균 역시 전주 대비 2,500건 증가하면서 계속해서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2주 연속 계속해서 실업보험을 청구하는 그러니까 계속 실업자로 남아있는 그런 청구 건수를 나타내는 것을 보면요. 187만 7천 건을 기록하면서 전주 대비 3만 3천 건 증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4주 평균 수치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죠. 이렇듯 최근 계속해서 고용시장이 냉각을 넘어서서 둔화하고 있다라는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 같은 경우에는 식으면 급격하게 식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그널들을 확인하자 시장은 7월에 금리 인하를 했어야지라면서 좀 소리를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표 한 가지 더 볼까요? 제조업 지표가 좀 망가지고 있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됐는데 6월에 48.5가 지금 7월에는 46.8로 또 내려왔습니다. 4개월 연속 위축 국면 50 아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항목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다음 장 함께 보겠습니다. 세부적인 항목별로 보시면요. 지금 컨트랙팅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slowing, 둔화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too low, 재고가 너무 낮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increasing, 늘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뭔가 봤더니 물가는 또 가격은 오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도 완만하면 좋겠지만 굉장히 가파르게 위축 또는 둔화되고 있습니다. faster, from faster.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기가 식고 있다라는 것을 고용 그리고 제조업 지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현지 시간 오늘 발표되는 7월 고용 보고서가 더욱더 중요해졌습니다. 특히 실업률 관련해서 어떤 수치가 나올지 시장이 굉장히 예의주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용은 한 번 식으면 가파르게 식기 때문에 이 고용 보고서를 통해서 연준의 금리 방향을 가늠하는 데 앞서서 경기가 괜찮은지부터 체크를 하려고 하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6월에 실업률은 4.1%를 기록했었는데요. 7월 실업률 과연 4.1%대로 유지를 할까요? 아니면 더 오를까요? 한 리서치 회사가 지금 설문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4.1%를 유지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꽤 많이 나왔지만 4.2%로 올랐을 것이다라는 응답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시장의 경기 침체 우려는 더욱더 커져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실업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3회 법칙도 꿈틀대고 있기 때문인데요. 3회 법칙 조금은 낯설 수 있기에 설명부터 해드리겠습니다.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이전 12개월간 가장 낮았던 실업률 대비 0.5%포인트 이상 상승한 경우 불황이 찾아온다라는 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쉽게 차트화한 그림이 되겠는데요. 이 검정색 선을 기준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잘 보이진 않지만 여기 음영이 처리되어 있는 것 확인하실 수가 있죠. 지금 이 파란색 선이 검정색 선 위로 올라오는 그런 부분들을 보면요. 다 음영이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다가왔다, 경기 침체를 지내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도 한번 보실까요? 검정색 선 부근에 머물었던 파란색 선이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봤을 때는 지금 경기 침체 우려를 충분히 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동결에 나섰던 연준 과연 실수를 한 걸까요? 경기 침체에 대비해서 미리 금리 인하를 해줬으면 하는 시장이었는데 연준이 실수를 했다며 울분을 토하는 목요일 장이었죠. 그러니까 7월 건너뛴 만큼 9월에 더 크게 빅스텝 0.5%포인트 인하를 해라라는 주장 시장에서 더욱더 강해지고 또 미리 선반영하고 있습니다. 패드워치를 통해서 그 추이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사실 연준에서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 때 빅스텝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는 시그널을 분명하게 줬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보시죠. 어제보다도 0.5%포인트 인하 가능성, 빅스텝 가능성을 더 크게 높였습니다. 그만큼 경기가 이러니까 금리라도 많이 인하해줘라. 우리 숨 좀 쉬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연준의 7월 동결이 실수였을까요? 하지만 생각해볼 거리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경기 침체로 인한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된다면 과연 그 금리 인하는 시장이 반길 수 있을까요? 빅스텝을 원하지만 막상 빅스텝을 하더라도 반기지 않는 시장이 될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사인은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9월에 금리 인하를 하거나 빅스텝까지 단행한들 과연 금리 인하를 반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는 안전자산이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사인이었습니다. 호실적을 기록한 애플마저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다시 좀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미국이 기침만 하면 우리는 감기가 걸리는데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 오늘 또 불안한 모습으로 맞이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너무 시장의 기대치가 높아서 웬만한 실정으로는 투자들의 성에도 안 차는 것 같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M7 안에 종목들 이제 절반 정도는 모두 기업 발표를 했는데 오늘 국내 증시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하면서 나아갈지 저희와 함께 그 방향성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잠시 후 7시에 다시 돌아와서 오늘 국내장 개장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세요.